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러분들 방콕이라고 해서 방에서만 계속 과제를 하면서 또 강의만 시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젊은 날 청춘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 약간 아쉽고 염려스럽습니다. 대학 생활은 공부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이렇게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보면서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 여학생들은 남자친구를 좀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그럴 시간, 기회들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자,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이 상황에. 자, 지난 시간에는 프랑스와 나후에라는 철학자가 어떤 철학자인가, 그리고 철학자 나후엘이 말하는 비철학과 또 그의 사유인 중도의 사유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도의 사유를 조금 알아보려고 하다가 강의를 마쳤어요. 그러면 오늘은 계속해서 나우엘의 미리유, 우리말로 번역하면 중도의 사유를 계속해서 살펴가고자 합니다. 나우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서양의 철학사를 논리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본다면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정불변의 선언적, 초월적 원리를 근거로 해서 서양 그리스, 그러니까 전통 철학으로부터 근대 철학, 근대 모더니즘까지의 사유와 철학의 어떤 근간이 됐던 논리를 동일성의 논리로 먼저 분류를 한다. 자, 다음으로는 선언적이고 초월적인 원리로만 가지고서는 끊임없이 변화 생멸해가는 우리의 삶의 세계, 감각 경험의 세계를 다 길러낼 수 없다. 동일성의 원리로만 환원을 시켜서는 살필 수가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 생멸해가는 감각 경험을 위한 조건이자 원리로서 초월론적 원리를 근거로 해서 펼쳐지는 현대 유럽 철학, 그 중에서도 특히 현대 프랑스 철학의 초월론적 원리를 근거로 하는 논리를 질 들루자, 자크 데리다를 대표로 하는 철학, 차이와 차연의 논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와 나우엘의 이 중도의 사유는 이 동일성의 논리와 차이와 차연의 논리를 적당히 혼합하거나 매개시키거나 종합해서 그 어딘가의 가운데 길을 가는 사유가 아닌가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우엘의 이 미리우의 사유는, 여러분 이 불어를 보면 이 미우는 장소, 어떤 삶의 장,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는 중간, 평균값,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그냥 미리우가 아니라 가운데 트레균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인고 하니 두 개의 양극이 있어가지고 두 개를 매개하거나 종합하거나, 그래서 가운데 혼합이 된 섞여있는 어떤 가운데 평균값의 길을 가자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한 단계 한층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사유. 그러니까 해체를 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해체를 좀 더 그친 쪽으로 밀고 가보자. 심지어는 현대 후기 구조주의
지를 둘러 자크 데리다의 사유, 그들의 초론적 원리로서 차이와 차이의 논리 그 심층까지 가보자 라고 해서 하는 사유가 프랑스와 나우엘의 중도의 사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프랑스와 나우엘의 미리의 사유는 서양 철학사 속에서는 시도해보지 않은 서양 철학자들에게도 서양인들에게도 굉장히 낯설고 생경한 사유이자 논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은 꼭 또 그렇지만 않아요. 우리 동양의 전통 사유 논리와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해 가볼 수 있는 잠재적 여지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나우엘의 미리유, 중도의 사유를 좀 더 살펴봅시다. 나우엘의 중도는 그러면 동일성 논리와 차이의 논리의 어딘가에, 자, 거기에 동일성 논리와 차이의 논리에 어디 가운데 아니면 중간, 영어로 미ddle, 평균값, 무아향으로 생각하고서 그것을 중심축으로 삼아서 따라가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운데, 중간, 평균값을 이야기할 때에는 암암리의 양극, 최저와 최고, 큰과 작음, 짧음과 김을 상정하고서 그 가운데 길을 생각하게 되는데, 은연중에 그것을 매개하거나 종합하는 오늘날의 영리철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메타적 사유의 길을 가는 그런 길은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나우엘의 이 중도의 사유가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죠. 우리가 따로 떼어서 살펴볼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가운데, 중도라 그래서 가운데, 중간, 평균값을 따르는 길이라고 했으면 동일성의 논리를 탈피해서 해치해서 나온 사유라 할지라도 또다시 가운데, 중간, 평균값으로서 은연중에 초월적이고 선언적인 길, 중심축으로서 길을 다시 상정하게 되어서 다시 초월적 형이상하게 구렁텅이 늪으로 빠질 위험이 있어요. 사유를 해가면서, 학문을 해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양극은 아니지만 가운데, 평균값, 중간값으로서 이미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정해진 길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메타적 사유의 길이다, 메타학문의 길이다 라고 생각해서 매개자나 종합자적 메타 사유의 길로 상정을 하게 되면 전공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철학 분야가 아니라 타 학문에서 메타적 사유, 메타학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고 많이 공유를 하면서 오늘날 현대 사유 학문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도 여러분 위험성이 아주 위험성이 전통 형이상학, 초월적 형이상학에 못지않은 위험의 도가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메타하면 각각의 개별자, 양극에 그 위로, 그를 넘어서서 그 위에서 초월적으로, 초월론적으로 살펴보는 어떤 사유나 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 과정에 또 다른 상위의 층, 초월적 층, 의도하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그런 초월적 층을 상정하게 되는 위험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근대의 초월적 의식이 있는데 그 초월적 의식 위에 또 다른, 물론 초월론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초월적 의식으로서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 층위를 상정할 위험성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우엘의 중도의 사유는 그러면 동일성의 원리에 근거를 둔 동일성의 논리를 따르지도 않고
초론적 원리에 근거하는 차이의 논리도 따르는 길이 아니다. 매개자, 종합자의 길이 아니다. 메타적 사유의 길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길을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어떤 길이 있을까요? 올해 이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들은 철학과생들이 많으니까 다른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철학 강의를 들으면서 철학의 길로서 사회의 양식과 논리로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번 상기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길이 있을까요? 자, 혹시 동양 철학 수업을 듣는 친구들 뭔가 떠오르는 게 다른 사회의 양식, 길에 떠오르는 뭐가 없습니까? 자, 라우엘은 이런 가운데, 중간, 평균값으로서 중도 내지는 매개자, 종합자적, 메타적 사유의 길로서 중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층으로 가서 해체를 극단적으로 급진적으로 밀고 가서 요를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서양에는 그런 길을 생각하고 각오했었던 사전에 철학자가 있었죠. 바로 현상학의 창시자 후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학을 하려고 하면 반성과 비판의 학문으로서 그거를 철저히 추구하려고 하면은 현상학의 모토가 뭡니까? 사태 자체로 있는 그대로 실제 사태로 되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사유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철학적 이론, 학문적 이론, 지식들을 판단준지, 에포케, 가로치고서 있는 그대로 사태, 실제 자체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사유를 해가고 학문의 길을 찾아보자. 그렇게 대략 후설의 현상학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이념은, 후설의 이념은 사실 프랑스와 나우엘뿐만 아니라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거를 이제 현상학에서 현상학적 환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이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후설이 비판을 받고 있는 전통 형이상학들의 방법들의 문제를 비판하고서 나온 게 현상학인데, 또한 현상학 역시나 사태 자체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는 지점이 초월적 의식이라는 또 다른 형이상학을 상정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현상학적 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우엘은 이런 현상학의 모토를, 그 이념을 이어받아서 있는 그대로의 실제, 다른 용어로는 내적인 일자, 있는 그대로의 하나로 있는 세계로 가서, 그러니까 또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해보면,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아무런 전제가 없는, 전제 없이 사유를 하고 철학을 하는 길을 가는 게 바로 나우엘이 생각하는 중도의 사유이자 길입니다. 그래서 나우엘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우엘은 제가 미리오를 중도라고 번역하긴 하지만 나우엘은 어디까지나 서양 철학자예요. 서양 철학사의 맥락, 흐름 속에 있는 철학자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실제 하나로 있는 이 존재의 세계를 이론적 일자라고 부릅니다. 나우엘은 있는 그대로의 실제의 세계를 이론적 일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론적 일자라고 부르러 랑입니다. 혹시 일자 하면 사실은 플라톤보다도 먼저 있었던 파르메니데스를 떠올릴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신플라톤주의서, 플라토니스의 사유, 또 근세에서는 스피노자를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일자가 아닌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일자들은 나름대로 이미 바리에
울타리가 있는, 개념적 울타리가 있는, 그래서 이게 일자를 어떻게 설명하든지 좌우지간 은연중에 초월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근데 나우엘은 그런 일자가 아니에요. 울타리가 없는 일자. 여러분들이 우리말의 한을 떠올리면 쉽게 생각할 수 있게요. 우리말의 한의 용법은 수만 있지만 한의 울타리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장소와 땅이 상황에 따라서 울타리는 얼마든지 플렉시비티, 유연성이 있어요. 열리고 닫히는. 자, 나우엘의 자유는 후설의 현상학의 영향을 받아서 현상학적 환원의 과정을 거친다. 나우엘은 현상학적 환원이라기보다는 내재적 환원이라는 용어를 쓰긴 하지만, 그래서 이 일자는 엉랑으로 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하면 in the one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in이 원 안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로 있음의 상태. 그래서 영어에서도 굳이 in이 안으로만 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상태를 깔아주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불어에서 만약에 하나 일자 안에 있다고 그러면 불어에는 당이 있어요. 엉이 아니라. 근데 엉랑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있음, 울타리, 개념적 경계가 없는 그런 하나로 있음의 상태에서 일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재적 실제, 내재적 일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적 일자로부터 사유, 경계가 없어. 고정된 중심축이 없어요. 따라가야 될 정의적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론적 일자로부터 사유를 해갈 때 그때의 사유의 자리는 빈자리, 불어로 농류라고 합니다. 장소는 장소인데 고정된 장소는 방법이 없다. 근데 또 전혀 없느냐? 그렇진 않아서 하이픈 트레저닝이 있어서 빈자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빈중심. 저는 요런 이제 저의 말로는 비마음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처음 했던 것들,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이론들, 지식들, 체계들을 일단 판단 중지하고 가로치게 해서 있는 그대로 사태, 실체로부터 사유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로치기 하자서 그걸 갖다 다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나우엘의 이 중도의 사유를 계속해서 더 살펴봅시다. 혹시 나우엘의 중도가 이런 사유라면 양다리 걸치기, 애매성의 오류를 끊임없이 범하는 사유의 길은 아니냐? 논리가 아니냐? 맞아요. 정통 형식논리상으로 보면은 양다리 걸치기, 애매성의 오류를 범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형식논리상으로 따져보면 A는 반드시 A이거나 not A여야지 A가 A이면서 not A가 일 수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상황 속에서 봅시다. 과연 양다리 걸치기가 애매성의 오류를 범하는 논리인가? 자,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마주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하면 좋은데 우리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 이 동영상 촬영을 도와주고 있는 제 앞에 박지혁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박지혁 학생이 저에게는 착한 학생처럼 보이지만 박지혁을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착한 학생이라기보단 나쁜 친구, 나쁜 놈으로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형식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착한 학생, 나쁜 학생, 착한 놈, 나쁜 놈 양립 불가능하죠.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착한 학생이면서 친구들에게는 나쁜 친구, 나쁜 놈일 수 있는 거예요. 형식논리상으로는 모순관계, 모순이에요. 그래서 있어서는 안 돼. 형식논리마저 실제로 부정하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이에요. 지역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있어서 저희가 때로는 착하고 친절한 친구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 흐름과 더불어서 나쁜 놈, 나쁜 친구가 되었다가 또 때로는
착한 친구,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지역이를 좋아하는 여학생, 여자친구에게는 아주 멋진 놈이 될 수 있어요. 잘생긴 놈. 근데 같은 과 동기에게는 아주 못된 놈, 얍삽한 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요 정신 논리상으로는 잘생긴 놈, 못생긴 놈 말이 안 돼. 근데 실제는 역설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학생은 때로는 상황에 따라 나쁜 놈일 수도 있고 좋은 놈일 수도 있고 잘생긴 친구라고 할 수도 있고 못생긴 친구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둘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지역이 있는 그들의 모습 만약에 본질이 있다면 거기로부터 가서 사유를 하자. 존재세계 세계에 대해서 사유를 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학생 신분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니야. 나중에 일상이 평범한 일반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 경우에서는 이 편견과 선입견,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이론,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던 학문의 체계에 사로잡히지 않고서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분노의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평정의 마음, 평상심의 마음으로서 사유하고 살아가는 사유의 양식이자 삶의 태도, 논리적으로 하면 그런 논리. 우리 지금 대학생의 신분으로서는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개념과 이론에만 집착하지 않고서 또 다른 사유의 여지, 찾아들을 사유의 여지에 자리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학자야말로 지식인들이야말로 취해야 될, 그래서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교수님으로 나의 지도 교수님으로 배웠던 이론이기 때문에 그것에만 집착하지 않고서 열어놓고서 자의 본인의 학문의 길을, 사유의 길을 가는데 선택지로서 어디까지나 하나의 자료로서 갖다가 쓰는 그런 주체적인 사유의 길을 열 수 있는 논리가 중도의 사유이자 중도의 논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철학자들의 용어, 명언이나 명구를 암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거기에 사로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강하게 남아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조선의 다산 정약용 선생의 경강용 경법이라는 말, 여의도항전서 6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극을 보면 임금 및 신하들 대하면서 경이라고 부르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그대 경, 바로 여러분, 당신은 주체적으로 마땅히 그대의 법, 삶의 길,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하는 삶의 길을, 사유의 길을 찾아서 가라. 경강용 경법이라는 말. 자,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우엘의 비철학의 용어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실에 올려놓기도 하고 말씀을 드렸던 이 논문 나우엘의 비철학과 중도의 사유를 강독을 해가면서 강의를 할 테니까 반드시 지참하시고 강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